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까지 아우르는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고 200여 국적의 다양한 민족들이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러시아의 사용이 독보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130여 개의 언어가 사용될 정도로 다양한 민족, 다양성 있는 문화 또한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덕분에 그 풍부한 역사와 다양한 문화가 러시아 만화 소설과 애니메이션의 세대에 걸쳐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성을 간접적으로나마 전달하기 위해서 국립어린이 청소년 도서관과 러시아 국립청소년 도서관이 함께 준비한 만화 소설과 애니메이션으로 만나는 러시아 전시가 5월 14일부터 8월 25일까지 국립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곡을 듣고 이 전시에 대한 리뷰를 함께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전시와 관련해서 19일에 있었던 워크숍에 다녀오신 웹툰 인사이트의 이재민 기자님 모셔서 함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크리스 오건의 브레이커 스트리트 블루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인수의 만화클래식의 진행자 성인수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성인수의 만화클래식 57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 시작된 것 같아요. 너무 더운 것 같고 그래서 이날도 참 가기 힘들었는데 저번 주에 마지막에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제가 전시를 보러 다녀왔습니다. 만화 소설과 애니메이션을 만나는 러시아라는 건데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국립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여기서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갔다 왔다는 걸 페이스북에 썼는데 이분께서 나도 갔다 왔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가지 못했던 워크숍도 듣고 왔다라고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그럼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이제는 기자 신분이시죠. 웹툰 인사이트의 이재민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화평론가 이재민입니다. 이젠 기자 아닙니까? 그건 직업이고 내가 원하는 직함은 따로 있죠. 축하드립니다. 웹툰 인사이트에 만화 쪽으로 일을 하면서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건 되게 흔치 않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럼요. 이게 웬만한 능력자 아니면 웬만큼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픽업해가지 않아요. 이쪽 분야는 특히 아니면 잘 부려먹기 좋거나 특히 이렇게 만화를 직접 만드는 일 아닌데 이렇게 사람을 이제 픽업해가는 경우가 잘 없는데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일정한 수익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 월급이 들어온다는 건 사람을 좀 유하게 만들기도 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게 있죠, 분명히. 그 전까지는 제가 프리랜서 번역가로 활동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글 써서 원고료를 받거나. 그때는 잠은 되게 잘 잤어요. 왜냐면 낮에 진짜 빡세게 일을 하고, 네네. 그다음에 저는 보통 해가 떠 있을 때 일을 하고
해 질 때까지 일을 한 다음에 자고 일어나서 그 마감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 그 생활을 반복이거든요. 네. 근데 마감을 하고 나면 한 일주에서 열흘 정도 쉬죠. 그 쉬는 시간 동안 이제 바쁜 일을 다 처리를 했는데 이제는 그냥 루틴이 딱 잡히니까 그래서 사람 만나기는 더 편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월급 받으면서 이 일을 한 지가 이제 5년 정도 돼가는데 그게 더 편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정말 일선에서 이게 무너져도 기댈 곳이 있다는 거지. 그렇죠. 덕분에 좀 더 멀리 보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회사에서 밤새 출근하고 퇴근하고 나서 제가 오늘 또 부산에 가는 일정이 있어서 지금 아침에 녹음하고 있거든요. 오전 10시입니다 지금. 건강부터 좀 챙겨주세요. 그래서 목소리가 갑자기 새거나 발음이 셀 수 있어요.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저 말고는 이런 전시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도 안 해봤고 그런데 어쩌다가 이런 전시에 또 가시게 되셨는지. 제가 매주 일요일에 이제 네. 그 웹툰이스타 녹음을 하잖아요. 네네. 그럼 강남역에 갑니다. 네네. 강남역에 가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계단에 올라오는데 저기 뭔가 플랜카드가 붙어 있는 거예요. 만화 어쩌고저쩌고 돼 있길래 뭐야 하고서 일단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건 일이니까 월요일에 봐야지. 그러고서 녹음이 끝나고 집에 와서 월요일에 사진첩을 뒤져보는데 네. 만화 소설과 애니메이션으로 보는 만나는 러시아라는 전시회가 그 플랜카드였던 거예요. 네네. 링노바라고 돼 있고 네. 그리고 그 포스터를 딱 보고 나서 포스터에 플랜카드를 딱 보고 나서 그럼 이거 한번 만화 관련이 돼 있으니까 일단 홍보 기사를 한번 써봐야겠다 찾아보고 네. 그 검색을 해서 그 일정들을 쭉 봤더니 16일 날 마침 그 강연이 있더라고요. 네. 2개가. 그래서 이 도서관 쪽에 문의를 드려서 혹시 취재가 가능하냐. 네네. 촬영이랑 간단한 인터뷰 정도를 따면 좋겠다 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뭐 좋다. 일이 커졌습니다. 관장님 인터뷰가 됐어요. 그날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관장님 인터뷰는 그 스케치만 담는 걸로 돼서 편집부에서 킬이 돼서 못 나갔는데 관장님도 나오시고 되게 뭔가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갔죠. 어린이 도서관에. 전 처음 알았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강남에 그렇게 넓은 땅에 그렇죠. 그렇게 좋은 곳에 있는지 처음 알았어. 약간 들어가면 어떤 느낌이면 숲이 울창해 보이는 디자인, 네. 디스플레이가. 네. 그리고 그 건물은 약간 옛날 애니메이션 센터랑 페인트 칠 색깔이 똑같아요. 약간 그런 쪽으로 관공서 분들이 페인트 컬러를 미는 것 같다는 느낌도 있고. 어제 가셨던 그 강연 2부에서 네. 그 색깔을 뭐라고 하셨냐면 유경수 노란색이라고. 유경수의 노란색이다. 그렇구나. 저희가 또 어제 무슨 워크숍 포럼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저는 1분만 듣고 나왔는데 2부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답니다. 네. 어쨌든 여기는 그냥 들어누워서 좀 쉬어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 들었어요.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공간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평일엔 사람도 없어. 제가 간다는 평일이어서 이제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이게 강남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나와서 한 10분 정도만 걸어가면 돼요. 약간 언덕이긴 한데 뭐 그 정도야. 그 국기원 가는 길, 국기원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건 못 봤는데. 어쨌든 그런 계기가 역시 기자님이 되시니까 이제 발로 뛰시는군요. 그 전에도 발로 뛰었어요. 그 전에는 이렇게 취재 느낌은 아니었고 뭔가 다른 느낌으로 발로 취조 느낌이었죠. 그때는 이 일이 왜 이렇게 됐나 이런 네. 거였는데 지금은 좋습니다. 어떤 터인가요? 이 전시가 가보시니까 짧게 먼저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저는 생각보다 되게 잘 꾸며져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규모는 제 생각보다는 작았는데 근데 꾸며놓은 그 동선이라든지 자유롭게 아이들이 부르는 전시니까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제가 처음에 이 동선이 어떻게 기획이 됐나요?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요? 왼쪽으로 가야 되나요?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어디로 가도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큐레이터가 양쪽으로 봐도 다 볼 수 있도록 구획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도 결국에는 한 지점으로 모이도록 모여서 그 반대쪽으로 가면 똑같은 걸 보고 나올 수 있는 그렇게 동선을 짜놨길래 되게 잘해놨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저도 좀 생각보다 작다? 관이 작다 이런 생각은 있었는데 그래도 저는 괜찮게 봤어요. 괜찮게 봤고 제가 원래 전시관 들어가면 이렇게 오래 안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이렇게 뭔가 꽂히는 게 없으면 이렇게 오래 잘 안 앉아 있는데 전시관 가서도 이게 오래 앉아 있다 왔어요. 1시간? 1시간 반 정도 앉아 있고 거기 계신 스태프분이랑 머리가 약간
백발 예. 단발의 그분이랑도 얘기를 좀 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 전시 들어가기 전에 꼭 하나 만약에 가시게 되면 전시 여러분들께서 가시게 되면 꼭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한국 만화의 어제와 오늘이라고 1층에서 하고 예. 있죠. 되게 몇 권 없어요. 몇 권 없긴 한데 이게 뭐 엄청 한국에서 유명한 작품들 많습니다. 뭐 심판 보물섬 같은 거, 뭐 007 우주소년, 각시탈과 물속의 싸움, 타임머신, 뭐 둘리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뭐 악동이야 082 이런 거 그리고 달려라 하니도 있고. 달려나 하니 이런 거 원화들이 그 한 두 군데 정도 유리로 전시돼 있어요. 근데 만화 하시는 분들은 이거 그냥 가서 이거 보는 것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게 1층에 이제 출입증 발급 받아야 되거든요. 그 발급 받자마자 들어가면은 바로 옆에 오른쪽에 위치해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보시고 이 지금 오늘 설명드리는 전시는 2층이니까 2층에 올라가셔서 이제 그것도 보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조금 여담인데 저는 그 전시라고 해야 될까? 기획 구역 있잖아요. 네. 되게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이라고 하는데 오늘이라기엔 너무 한 20년 전 아닌가. 맞아요. 달려라 하니만 해도 만화책으로 나온 달려라 하니는 거의 30년 됐거든요. 저랑 연배가 비슷한데 그게 가장 어린 책이에요. 강풀 작가님 거 있었는데. 강풀 작가님 거 한 권 있나요? 네, 한 권 제일 끝에 있어요. 그것도 지금 그 강풀 작가님 순정 만화였나? 그게 연재될 때 태어난 애들이 지금 고등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기엔 너무 오래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거랑은 좀 안 맞는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어제와 그저께 정도. 그 원고 자체는 정말 볼만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죠. 자, 그럼 오늘의 주제죠. 만화 소설과 애니메이션으로 만나는 러시아 이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거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이렇게 국가 단위로 얘기를 할 때 그럼 국가가 어떤 나라인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국가에서 만화가 어떻게 취급되고 어떻게 전승 발전되어 왔는지가 좀 중요한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테레오타입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나 그 나라에? 맞아요. 선입견을 가지고 있나? 저 같은 경우도 이 전시 보고 나서 이제 평론가님이랑 얘기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느낌이 있어서 좀 딱딱해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그 워크숍을 직접 들으셨으니까 네. 러시아라는 나라가 그 일단 소련 때 얘기는 하지 말고 러시아라는 나라로 이게 어차피 러시아 그 민족이니까 그쪽 땅의 역사 땅의 역사로 봤을 때 그 만화가 언제쯤 이렇게 전승됐는지 이런 거 얘기가 좀 있었다고 전 들었거든요. 네. 뭐 17, 19세기에 그러니까 만화의 기원을 따져고 올라가면 17, 19세기의 민중판화라고 하죠. 사람들이 뭔가 큰 사회적인 이벤트가 있을 때 그걸 판화로 찍어서 호회처럼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양식에서 만화가 출발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일본의 우키우에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루복이라고 부르는데 찾아보니까 루복에 관련된 우리나라 논문들도 몇 개 있고 그것들을 이렇게 초록만 좀 읽어봤는데 되게 민중예술로서 굉장히 크게 당시에 선전물로 많이 쓰였고 그리고 그런 이 선전물로 쓰이는 거 와중에 되게 투박하지만 초기에는 되게 투박하거든요. 정말 누가 봐도 나무 대충 깎아가지고 찍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점점 발전을 해서 19세기 말 정도 되면은 정말 포스터처럼 변해요. 그러니까 만평처럼 그렇게 찍어내서 뿌리는 거죠. 거기서 만화가 유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1900년대로 넘어오고 이제 1930년대가 되면 이제 그때가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만화라는 형식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카툰처럼. 그냥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만화라는 형식을 갖춘 게 20세기 초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오는 거니까 모든 나라들이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활자 원고가 아니라 그림 원고를 대규모로 인쇄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어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린 그림을 그대로 떠서 이걸 대규모로 찍어낼 수 있게 된 게 이제 한 20세기 초, 19세기 말 이 정도 돼야 되거든요. 볼 수 있을 만한 그 활자랑 같이 조그만한 활자랑 같이 해서 볼 만한 퀄리티가 나오는 게. 그 되게 만들기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글자야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검색 콜자 딱 박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한 우리나라도 제가 봤던 것 중에 동판 같은 아연판이었다. 아연판에다가 원고를 거꾸로 그린 걸 대놓고 긁어요, 못으로.
그래 되게 퀄리티가 나쁘잖아요. 근데 그 대규모로 찍혀서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만화의 등장이 좀 늦게 되지 않았나 전 세계적으로. 근데 재밌는 거 생각해 보면 인상파라고 하는 그림 그 화풍이 일본의 우키요에가 그 영국이랑 프랑스로 건너가면서 그러면서 발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색감을 쓰니까 네. 그걸 보고서 아 색깔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고우도 영향 많이 네. 받았죠.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그게 이 우키요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루복이라는 그 민중 판화가 일본에서 홋카이도를 통해서 블라디보스톡을 통해서 그 대륙을 건너서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긴 극동이고 네. 모스크바까지 가야 되니까 네. 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에서 도시라고 할 만한 곳이 블라디보스톡 그 다음에 모스크바잖아요. 그렇죠. 이 사이에는 지구 4분의 1만큼의 간극이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돌아서 일본을 통해서 나온 게 영국이랑 프랑스로 네덜란드랑 이쪽으로 네. 해서 들어가서 대유행을 일으킨 다음에 산트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이쪽에 영향을 주지 않았겠느냐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스트리아 쪽으로 그땐 제국이 아닌가 오스트리아가? 지금 맞죠? 그때도 네. 그 아주 강력한 제국이었죠. 어쨌든 거의 멸망에 갔던. 네. 그렇게 해서 넘어가서 그게 이제 다시 소련 쪽으로 넘어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극동에서 모스크바까지는 잘 안 가질 것 같아. 네. 거기는 문화도 틀릴 것 같아. 극동과 모스크바는. 언어가 같은 게 정말 신기합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이게 200여 국적의 다양한 민족들이란 말은 좀 어폐가 있긴 해요. 근데 200여 민족이 네. 혈통 민족이겠죠. 민족이 130여 개의 언어를 쓴다고 하니까 뭐 말 다 했죠. 중국보다 더 심한 거니까 여기는 뭐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이런 그런 만화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FM적인 FM이랄까 그런 식으로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을 거쳐서 들어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러시아란 나라가 자기들을 어떻게 설명하나, 그리고 민족적인 개념으로 러시안이라는 말을 쓰는 것과 또 국가적인 단위로서 러시아는 좀 이 사람들도 구분이 있어요. 이게 좀 설명드리면 이제 러시아란 나라에 대해서 이제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좀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나와요. 극동에서 동부 유럽의 유라시아 대륙에 걸쳐 있는 나라이다. 9세기 국가의 일원을 이루어서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대제국을 이루다가 1924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으로 거듭났다. 1990년 고르바초프의 냉전 종식 정책으로 각 공화국들의 민족주의 분규가 일어나면서 1991년 12월 31일 소련이 해체되고 독립국가 러시아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상적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소련이라는 거 소비에트 연방으로 이렇게 다 모였다가 냉전이 종식되면서 1991년도에 이제 러시아란 단일한 국가로 이렇게 변모. 근데 러시아가 거의 그냥 소련이라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저는 좀 반대를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의 러시아만 해도 굉장히 많은 민족이 모였잖아요. 근데 그게 그 민족이라는 게 18세기, 17세기 때 발명이 된 거고 그 발명이 되면서 이제 여기서 강연을 하신 분들 러시아의 민족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끝나고 나서 물어봤거든요. 러시아의 민족성이라는 게 근대의 산물 아니냐. 근데 만화에서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건 러시아가 아직 정근대적이라는 증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약간 무례하지만 물어봤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맞아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러시아에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약간 뭐랄까 그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일반 대중이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게 하려고 계속 주입을 시키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를 묶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네. 네, 단일로 묶을 수 있는 게 없는 거고 그걸 지금의 러시아 안에서도 그렇다면 소비에트 연방 소련 때는 더 했겠죠. 근데 그러니까 갈라져 나온 거고 막 난리가 났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체첸 반군을 생각해 보면 거의 이슬람 국가까지도 포용을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민족주의적으로 가면 더 앞으로 내부에서 분열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랑은 좀 생각이 다르시네. 근데 이게 러시아가 우리가
우리가 너무 이렇게 미국적 질서 이런 쪽에서 자라나서 그 러시아가 뭐 별것 아닌 것처럼 볼 수 있겠지만 이게 간단한 나라가 일단 짜르본벌에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 러시아에서 문학, 철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클래식 클래식 음악이구나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서 전 세계에 영향을 안 미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역사도 굉장히 깁니다. 네, 이게 뭐 우리가 알만한 사람 뭐 죄와벌 만든 도스토옙스키, 뭐 톨스토이 뭐 이분은 잘 모르셨어요. 그 연기하시는 분들이 배우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걸 꼭 읽는다고 하거든요. 배우 수업이라는 책인데 스타니슬랍스키라고 이게 뭐 그 최민식 씨도 이거 막 광고 선 얘기를 하고 이럴 정도로 배우 하시는 분들이 꼭 읽는 FM적인 저서가 있고 그리고 영화로 치면 전함 포텐킨이라고 있는데 이게 거의 요즘 사람들은 공부하는 사람 아니면 안 봅니다. 안 보는 영화인데 뭐 에이젠슈타인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뭐 칸딘스키, 샤갈, 뭐 차이코프스키까지 해서 뭐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찾아봤거든요. 러시아 유명한 사람 이렇게 찾아만 봤는데도 요 정도 나올 정도고 이 사람들이 다 19세기, 20세기에 다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 러시아도 이렇게 간단한 나라가 아니다. 그 뭐랄까요? 스토리 만드는 거 공부하시는 분들 체오프의 권총이라는 그 요소가 있어요. 1막에 나온 권총은 3막에 반드시 발사되어야 한다라는 게 있는데 그걸 만든 안톤 체오프라는 사람도 러시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에 있는 거의 모든 걸 그 기반을 만들었다고 할까요? 그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의 기반이 됐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체제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반이 닦인 상태에서 자유를 주면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이 예술이 더 발전적으로 가는데 그 기반을 닦기까지는 국가적인 개입을 통해서 몇몇의 천재들한테 그 기반을 닦게 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지 않았나라는 전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전에 이런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러시아도 이게 대단한 나라다. 그러니까 많아도 분명 그런 거에 대한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15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소련으로 넘어가서 기본기 딱 만들 시기에 끊기기 전까지 몇몇 천재들한테 그냥 계속 시킨 거야. 그냥 주십시켜서 이렇게 만든 거라서 이것들이 또 미국에도 많이 미국 문화 예술 문화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고 서로 이제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이 전시 관련해서 이제 전시 개요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만화가 처음에 이렇게 발전되는 시기를 1990년으로 잡고 있어요. 앞에 얘기했듯이 국가 단위와 민족 단위를 좀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소련 때는 만화의 발전이 없었겠냐고. 있는데 그 역사는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러시아가 이제 1991년에 이제 완전한 독립된 나라로 됐잖아요. 그 이후부터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약간 그 체제의 특성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저 강연을 들으면서 느꼈던 건데 그 전에 만화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대부분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게 선전선동물이거나, 그러니까 레닌짱 뭐 이런. 아니 우리 위대한 러시아, 우리 위대한 소비에트 유니온 이런 느낌이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일상물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고통받은 사람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만화들로 나뉘어요. 근데 그게 어떤 국가 주도적인 사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대부분이라고 그쵸. 하더라고요.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체제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90년대 이후 자유롭게 창작하게 된 건 그 이후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뭐 그것도 이유가 있고. 근데 원래 이렇게 러시아가 이제 90년대 이후에 자기들의 독립된 국가를 만들고 나서 저는 왜 그 생각을 했냐면, 항상 국가가 딱 처음 생겨나면 항상 다음 세대 준비를 어떻게 할까를 먼저 고민하고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돼.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고려에서 조선 넘어왔는데 조선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때까지 고려에 살던 사람들한테 조선을 가르쳐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고 이렇게 하기 제일 좋은 요소 중에, 즐겁게 재밌게 가르치게 하기에 좋은 요소 중에 저는 만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선전선동이죠. 그러니까 이제 90년대 러시아가 됐으니까 이제부터 러시아의 민족과 러시아에 대한 또 새로운 거의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이야기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때 제가 우리나라 지금 웅진 같은 거지 그런 거에서 동화책이나 만화책 이런 것들이 좀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강연을 해주신 성함이 뭐였지? 알렉산더 쿠닌이라는 분인데 네네네. 러시아 그 뭐 그래픽 노블 센터장이시래요. 오. 그 도서관에. 근데 그분이랑 얘기를 좀 나눌 때 제가 여쭤봤어요. 90년대 초반의 러시아 만화와 그 이전에 80년대 후반까지의 만화가 극명한 차이점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차이점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지수 종류의 차이가 확 늘어난 거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흐름이 바뀌진 않았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배운 게 그건데 여태까지 주입받고 배운 게 있잖아요. 만화가들이. 그래서 관성으로 나오는 작품들이 억압에 풀리면서 이제 터져 나온 건 있는데 이게 막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막 나왔다기보다 그 해방감에 터져 나온 게 더 많지. 어떤 그것도 맞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사람들이 배워온 게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조선에서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갔다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승유역벌 정책이라고 말하는 게 막 태조, 뭐 세종 이때 막 시작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이후에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유화되어서 그 어떤 그 과도기를 거치는 거지. 무자라시 뚝 끊어져 가지고 여기서부터는 오늘부터는 다양한 만화가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야 돼.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건 제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러시아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세지 않나요? 당시에는 셌죠. 그러니까 전 이런 거 충분히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는 그렇게 포장돼 있지만 그럴 여력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국가주도적으로 뭔가 만화 산업을 육성하고 키우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했냐 그럴 여력이 없었어요. 굶어 죽는데 사람들이 지금 라고 말을 하셨죠. 그렇게 하고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거 발음 찾아보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러시아는 러시아 문자를 보는데 무슨 고딕 외계인어 보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는데 약간 상형 문자 같죠. 콤미시아라는 그 축제가 있대요. 이게 이제 여기에도 나와 있는 건데 이걸 좀 조사를 해보니까 17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 축제가 한국으로 치면 부천국제 만화축제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청소년 및 만화 아티스트를 위한 콘테스트 교육 행사로 이제 뭐 비슷합니다. 컨퍼런스 통해서 뭐 작품 홍보하고 개발하고 독자 출판사들이 와가지고 막 소통하고 이러는 건데 이 시장이 뭐 언더 만화 페스티벌을 통해서 이게 좀 더 다작을 할 수 있는 그 환경과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산업으로 좀 커나가는데 좀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써져는 있는데 저는 근데 이거에 좀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랄까 코믹콘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람들 교류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 그런 장은 됐다고 분명히 저도 생각은 하는데 이것 때문에 발전했다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전 이게 대륙의 호연직이라고 부르는데 뭐냐면 저 동쪽 끝에 시차가 있는 국가에 우리는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네. 아침에 내가 아침에 전화하면 상대방도 아침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침에 전화하는데 거긴 밤이야. 이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 뭐랄까 거리에 대한 피로감 같은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심점이 하나 있어 주는 게 분명히 큰 도움은 됐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교류의 장은 됐을 것 뭐 같아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발전을 시키지 못했겠죠. 그렇다고. 근데 여기는 그렇다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것도 있잖아요. 왜 규모가 정말 작을 때는 1200% 성장을 해도 규모가 작잖아요. 그런 거지 않을까. 근데 뭐 여기 그 전시 개요 소개도 이렇게 나오고 또 유럽 코믹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여기 가보니까 가서 검색해 보니까 여기 그 러시아는 아니었다. 여기는 이제 영어로 돼 있었는데 이것도 해석해 보니까는 러시아 자체에서는 이 축제가 좀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여기도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가보다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주요 역량이 이 축제 때문에 뭐 발전되거나 이러진 않았을 거다. 물론 관에서 쓴 거니까 네, 뭐. 우리가 주도를 하면 그 올해 같은 경우는 2019년 10월 29일부터 11월 7일까지 진행된다고 사이트에 나와 있어요. 러시아 갈 일 있으신 분들 잘은 모르겠어요. 이때 진짜 하는가?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볼 수 없고 러시아어가 너무 어려워서. 이때 춥지 않나? 뭐 모스크바에서 하겠죠. 뭐 모스크바 그 얼지 않을까요? 그 정도는 아닌가? 그리고 콤미시아라는 곳이 이제 사이트가 있는데 KOMMISSIA. 러시아 할 때 RU예요. 네, 국가 코드죠.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생각보다 참여 작가님 요번에 18회였던 것 같아요. 18TH를 본 것 같은데 18회인 것 같은 생각보다 그 참여해 주시는 작가님들 설명이 잘 돼 있고 그리고 그 작가의 작품 클릭하면 몇 페이지는 볼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거 되게 좋네요. 몇 페이지 앞에 몇 페이지인지 아니면 잘 그린 거 몇 페이지인지는 그건 구분이 안 돼요. 솔직히 제 언어 역량이 딸려서 그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볼 수 있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찾아가서 보시면 됩니다. KOMMISSIA.RU입니다. 여기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일단 간단하게 러시아가 이런 나라다. 그리고 방금 보셔서 알겠지만 러시아에 대해서 두 사람이 앉아 있는데 생각하는 게 전혀 달라요. 선입견도 다르고 그래서 하여튼 러시아가 이런 나라고 그리고 러시아에서 말하는 아까 얘기했듯이 유럽을 타고 유입돼서 이런 발전 과정을 겪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인다. 네. 그렇게 보인다. 이게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혹시 이거 관련해서 반문 너희 다 틀렸어 이렇게 하시고 싶으신 분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방송 때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공부하는 차원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요번에 우리 한국에 오게 된 이 만화소설이란 말이 그래픽 노블이란 뜻인데 네, 이건 좀 아쉬운 거 얘기를 할 때 좀 얘기를 할까? 뒤에 조금 얘기해야 돼요. 가서 전시 저한테 소개해 주신 분 얘기도 전 아쉬운 거 있어서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만화 소설과 애니메이션을 만나는 러시아 전 이게 지금 열리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준비가 된 건지부터 이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게 러시아에도 한국처럼 국립청소년 도서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여기랑 한국의 이제 국립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이랑 이제 업무 협약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교류 같은 거, 학술 교류 같은 것도 하고 학술은 아니겠구나. 하여튼 교류 같은 게 있어서 그쪽이랑 같이 협약이 돼서 이 전시를 준비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방금 말씀드렸던 러시아 국립청소년 도서관 이게 어떤 곳이냐면은 우선 러시아는 찾아보면 중요한 건 모스크바에 다 있어요. 왜냐면 나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 모스크바에 모아놓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근데 러시아 연방 도서관으로서 모스크바에 위치해 있고 1966년도에 설립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65만 권에 달하는 책과 잡지를 포함하여 90만 가지의 DVD나 오디오북 그리고 400여 편의 영화 그리고 3만 5천 개 정도의 레코드 이게 그냥 무슨 레코드라고 돼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음반 레코드인 것 같아요. 해석상. 그래서 이런 것들이 컬렉션 돼 있고 그리고 14세에서 30세 사이의 사람들이 주 타겟이라고 해요. 이거는 그 사이트 들어가서 직접 알아본 건데 이게 한국으로 치면 이제 국립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이랑 비슷한 거죠. 이 전시명이 이제 길잖아요. 만화 소설과 애니메이션 만날 러시아. 근데 이걸 줄여서 링로바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읽어드릴게요. 러시아인 그래픽 노블 앤 애니메이션의 약자랍니다. 그래서 그 약자를 따온 것들은 다 대문자로 쓰고 그 중간중간에 그냥 들어가는 것들은 소문자로 쓰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앞자들을 따가지고 대문자로 쓰고 해서 링로바라고 부르고 로고랑 되게 잘 만들었어요. 네, 한국에서 만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전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같은 경우는 딱 전시 입장하면은 어느 쪽 방향이든 갈 수 있다라고 돼 있었지만 제 느낌상은 그 모험 쪽 부스부터 먼저 가는 것 같아요. 사람이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그쪽 방향에 그 스태프분들이 앉아 있기 때문에 왠지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 것 같은 게 기운이 있어서 그래서 보시면 이제 처음에 모험에 대한 이 만화 같은 거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그 다음에 SF 그 다음에 민속 문화랑 역사 쪽은 이게 민속 문화는 안쪽에 비치돼 있기 때문에 어느 것부터 볼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모험 SF 저는 민속 문화 보고 역사로 넘어갔는데 이런 식으로 감상하게 유도가 돼 있고 그게 끝나고 나오면은 러시아 만화들 그 러시아 작품들인데 한국에서 출간돼 있는 그런 책들 이게 좀 앉아서 읽을 수 있는 장소가 돼 있어요. 근데 그 장소 생각보다 굉장히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쫙 보고 나와서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 이것들에서 만화를 보면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여기서도 조금 제가 좀 인상 깊었다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시 카탈로그로 만들 때 이게 좀 제가 두 개를 들고 있어요. 하나는 링노바 한국어로 돼 있는 링노바 전시 소개하는 거고 하나는 링노바 관련해서 정확하게 서울에 2019년에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러시아에서 만든 카탈로그인 것 같아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모험 SF
이거 민속 문화 역사 이런 식으로 지금 순 소개가 돼 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링노바를 소개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민속 문화 먼저 소개합니다. 민속 문화 소개하고 역사 그리고 이거 제가 이번에 SF 처음 알게 된 사이언스 처음에 무슨 신 픽션인 줄 알고 이게 사이언스를 이렇게 대문자로 돼 있는 거를 오랜만에 봐가지고 무슨 신 픽션인가 이랬는데 이게 SF라는 뜻이더라고 사이언스 픽션 그리고 이제 어드벤처 순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전 이거 보면서 이것도 제 선입견일 수 있겠지만 아 러시아랑 한국이 어린아이들한테 뭔가를 보여줄 때 강조하는 점이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얘들은 아무래도 아까 얘기했던 전통, 민속 문화, 뭐 민족 이런 것들을 좀 그런 거랑 역사 이런 것들을 더 중시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저도 이 전시 카탈로그를 보면서 좀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알렉산더 쿠닌 그 센터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도 똑같아요. 러시아 아이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게 뭐냐? 옛날에 있었던 민족의 역사 그리고 뭐 설화 같은 거 우리랑 똑같죠. 네. 그런 것들 먼저 접하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보 이반이라든지 이런 얘기들도 만화로 많이 만들어졌고 그건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만화로. 그래서 쭉 살펴보면 민속 영웅담 뭐 옛날에 있었던 용사 얘기 워낙 네. 전쟁이 많았던 곳이니까 그런 얘기들을 만화로 많이 만들어서 이제 보여준다. 그리고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봐도 50년대에 있는 작품 분위기가 약간 디즈니 느낌이 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이들을 위해서 근데 그걸 러시아의 이야기로 재탄생시킨 거죠. 그런 스타일만 빌려와서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이 러시아에서 아이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뭔지 알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한국이랑 들더라고요. 좀 달라요. 네. 많이 다르더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 그것도 한번 보시면 가서 보시면 좀 느낌이 올 겁니다. 근데 한국이랑 다르다는 것도 지금의 한국이랑 다른 거지 한 30년 전의 한국을 생각하면 비슷해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험 SF 민속문화 역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이제 각자 좀 어땠는지 이제 전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재민 평론가님, 기자님은 어떤 느낌 받으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섹션별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모험 섹션은 저는 이건 딱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놨구나. 맞아요. 네. 저도 그 사진 찍기 좋게 부모님들이 음. 거기에 보면 그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와서 소개되는 캐릭터 그 인형이 있어요. 그 등신대라고 하나요? 그게 있어요. 사진 찍기 좋게. 네. 거기에 완전 포토존으로 딱 박아놨어요. 가운데 센터에다가. 그래서 여기는 의도가 명백하구나. 그리고 작품 설명도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 SF 쪽으로 넘어가면 여기는 이제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모험부터 SF 그다음에 민속문화나 역사로 넘어올수록 아이들이 잘하는 거야.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들어가서 맨 처음에 가서 가장 첫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여기 동선이 어떻게 되냐고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전시라는 게 하나의 동선을 따라서 의도한 동선을 따라서 쭉 보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전시는 그게 아니에요. 들어가면 황혜수 작가님은 그냥 편하게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자연스럽게 따라가면 이 동선이 나온다고 하셨지만 저는 가장 먼저 들어가서 눈에 띈 게 옆에 있는 책들이었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면 반대로 돌게 되는데 그렇게 보든 아니면 거꾸로 보든 결국 만나는 지점은 러시아 민속문화에서 만나요. 그래서 그게 되게 약간 흥미로운 지점이었는데 근데 이 난이도가 정말 달라요. 그 섹션별로. 네, 그림도 완전 다르고. 네. 약간 통합이 안 되어 있는 느낌이 약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모험을 보고 나서 SF를 볼 때까지는 되게 약간 러시아의 희망편 이런 느낌인데 역사를 보는 순간 맞아. 그렇지. 그림이 이러니까. 네. 그렇지. 러시아가 피해 피와 혁명 낫과 망치로 혁명을 이뤄낸 나라였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민속문화를 보면 그래 러시아 그래 약간 이런 느낌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데 전시 구성 자체가 되게 재밌는데 약간 이 자체로도 약간 러시아스럽지 않나?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이 섞여 있는 느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모험 섹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아이들을 위한 섹션이다. 그래서 앞에 배치했나? 전 동선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저는 아이들을 위한 섹션이라기보다 사진 찍는 엄마들을 위한 섹션이 그럴 수 아빠들을 위한 섹션이고
근데 사진 찍으려면 한 두세 번째쯤에 배치해 놓는 게 왜냐 앞에 있으면 다 거기서 찍다 보면은 막히거든. 네, 거기서 일단 사진 찍고 음. 애들 풀어놓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어쨌든 그런 모험 섹션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늙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큰 감흥은 없었어요. 그냥 아이들 위한 만화는 계속 만들어져야 되니까 뭐 아직 아이가 없어서 그런 건데.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모험 섹션은 뭐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갔는데 SF 가니까 그러니까 그림을 되게 잘 그리는 사람들이 상상력을 더하고 싶은 러시아 작가들은 SF를 많이 뭐 원래 그렇겠지만 근데 그림 자체도 그런 식으로 투영되는 것들이 좀 많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러시아 옛날에 소련 시절에 70년대 나오는 SF들 보면 정말 대단하거든요. 당시에 출간이 안 돼서 그렇지 그 사람들이 잡혀 가서 죽고 막 그래서 그렇지. 그 압박하는 만큼 더 응어리진 삐져나오는 거죠. 상상력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SF 보면서 이 사람들 그림도 참 상상력 있게 그린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 그리고 민속문화 쪽으로 넘어오면 제일 개성 있는 그림체들이 민속문화 쪽에 많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 레전드고 전설이잖아. 그러니까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좀 많이 절제돼 있으면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그림들이 좀 많았다고 생각돼서 그리고 이야기들이 다 아는 이야기다 보니까 스타일을 그림에서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림들은 좀 다양했고 그리고 되게 캐릭터가 좀 특징 있게 잡혀 있는 쪽은 이제 민속문화 쪽으로 많이 갔고 역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는 순간 와 역시 그래 사진처럼 그리는구나. 사진처럼 그리는 작가도 어디 가나 다 있구나. 이러면서 그거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 네네. 대표적으로 이제 전쟁이랑 역사 만화 이런 것들을 많이 그리신 분이 있는데 네. 아스콜드 아큐신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네. 1965년생이신데 전쟁 이후 세대죠.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치면 베이비부머 끝세대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X세대 시작 정도 될 건데 이분이 전쟁을 소재로 해서 만화를 엄청 많이 그리셨어요. 근데 리컨스트럭트라는 운동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전쟁 당시에 있었던 것들을 최대한 복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이전으로 아니요 전쟁 당시에 있었던 것들 총이면 총 당시에 썼던 만화에 것들 아니요 실제로 박물관처럼 네. 수집인 거 콜렉터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 입었던 군복, 네네. 당시에 입었던 뭐 전투화, 당시에 썼던 총, 당시에 썼던 뭐 반합 이런 것들을 다 모으는 운동을 하셨던 분이래요. 근데 이분이 그림까지 만화까지 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증이 정말 철저했겠죠. 그리고 이분이 전쟁 만화의 대가로 이렇게 이름을 날리기 시작하면서 전쟁 만화는 기본적으로 철저한 고증 그리고 철저한 재현, 어떠한 각색도 없이 철저하게 재현해야 되고 물론 우리의 시각에서 러시아의 시각에서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극화체 사실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극화체도 아니죠. 이건 사실주의예요 거의. 사진처럼 그리니까. 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굉장히 당시의 선전선동물 같은 느낌이 드는 약간 프로파간다의 느낌이 나는 그런 류의 그 작품들도 있고. 그러니까 프로파간다 센 것들 보면은 대부분 투톤일 거예요. 그림자 세고 하얗게 생긴데 그림자 세게 가자 뭐 이런 느낌 우리가 요새 많이 쓰죠. 뭐 예전에 솔로 부대 이런 거 할 때도 많이 썼고 그런 느낌인데 그렇죠. 그런 좀 재밌었어요. 저는 이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딱 이렇게 얘들은 이렇게 구역을 한국도 뭐 만화는 그렇죠. 역사 만화는 고증이 중요하니까 퀄리티를 높게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동화나 민속 얘기할 때는 이렇게 우리랑 어느 나라를 가든 만화 그림체는 이렇게 구역을 나눠놓으면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 이것들을 다 보고 나서 뒤로 이렇게 싹 빠져나오면 이제 책을 읽을 수 있는 러시아 만화들이 이렇게 쫙 즐비돼 있어요. 자, 이렇게 전시를 쫙 보고 하고 나서 나오면 이제 러시아 만화들을 볼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이제 저도 거기 앉아서 책을 몇 권 읽었고 기자님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봤을 때 이건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다. 가셔서 참 인상 깊었다 이런 거 있는지 한두 작품 잠시 쉬었다 와서 이제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진지한 만화 이야기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만화유산 답사기를 쓴 만화 칼럼니스트 서찬입니다.
자,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 57화. 오늘은 만화 소설과 애니메이션을 만나는 러시아 링노바 전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웹툰 인사이트의 이재민 평론가 기자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추천할 만한 작품 얘기를 먼저 할게요. 네. 저는 제가 사진 촬영이 된다 그래서 다 찍어 왔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평론가님한테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두 작품 골라왔는데, 하나는 이제 판넬돼 있는 거고 하나는 이제 책으로 보면서 정말 추천하고 싶었던 작품이 있었는데, 이게 SF 장르 쪽에 있었어요. 개척자라는 작품인데 콘스탄틴 코마르딘이라는 작가가 2005년에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그림 보면서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그림 SF 장르에 맞게 그림에서도 상상력을 참 많이 가져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림이 되게 인상 깊어서 이 작품, 거기 그날 전시에 본 모든 작품들 중에서는 이 작품이 제일 그림이 인상 깊었거든요, 이 작가가. 그래서 만화로서는 이 작품을 한번 꼽고 싶었고, 한국에는 역시 안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한국에 나와 있는 작품인데, 와, 이거는 책으로 제가 발견하고 나서 와, 이건 꼭 사야 된다, 이거는 정말 꼭 사야 된다 이런 말을 계속했던 작품인데, 이게 2010년도에 나왔더라고요. 재발간된 게 2010년입니다. 아름다운 재단에서 이제 운영하는 상상박물관이라는 그 출판사 표제에서 이제 나온 건데, 아름다운 바실리사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아파니시예프라는 민속학자가 있는데, 이 민속학자가 러시아 민화집으로 이렇게 책을 8권 낸데, 러시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 작품을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을 해놨는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 태어난 사파가예요. 이 사파가가 동시대 사파가가 아니야. 그래서 이야기는 먼저 이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 뒤에 이 이야기를 가지고 또 사파를 입력해서 그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림이 정말 죽여요. 이반 빌리빈이라는 사람인데, 이게 한국어로 이반 빌리빈 네이버에 치니까 한국에서도 이 사람 그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미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파가이자 무대 미술가였대요. 그래서 독일에서 공부를 했고, 그래서 1899년부터 러시아에서 이제 이런 전래동화 같은 거 사파를 그리는 일로 엄청 유명해졌다고 하고,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1942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런 민속 예술, 이런 민속 얘기, 민속 전래동화 이런 것들의 이야기에 빠져가지고 그런 거를 그려내는 일들을 정말 많이 했다고 하는데, 와, 그림이 색감부터 시작해서 장난이 아니에요. 이 책을 제가 다행히 예스24에 아직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만약 이 전시장에 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바실리사. 내용은 모르겠어요. 내용은 너무 길고 이게 소설처럼 돼 있고 그림은 사파처럼 돼 있어서 만화 형식은 아니에요, 분명히. 근데 와, 정말 잘 그린다. 정말 잘 그리고, 그림 한 폭에 그 민속 예술이기 때문에 그 지형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다 꾸며야 되거든요. 한 장의 그림에 그 이야기를 다 표현해야 되는데, 그 매 장마다 나와 있는 그림들이 너무 잘 그린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가시게 되면 이 작품은 꼭 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자기가 이 전시는 안 가더라도 아름다운 바실리사라는 작품, 아름다운 재단 상상박물관에서 나온 작품, 2010년도 작품입니다. 이거는 그림 자기가 일러스트 그린다, 만화 그린다는 사람은 꼭 사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오늘 추천드리려고 얘기하러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러시아 만화라고 했을 때 일단 우리가 생각나는 것들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가면 다 눈에 익어요. 네. 그거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에 이제 그 포스터랑 이런데 처음 들어가자마자 가장 크게 있는 캐릭터가 마샤와 곰의 마샤인데, 마샤와 곰이 러시아 거라는 걸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고 네. 그게 만화 원작이 이겠거니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네. 캐나다나 러시아겠지라고 러시아래. 캐나다나 아니면 미국의 북동부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막연하게.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근데 알고 보니 그게 러시아 거였고 2012년에 우리나라 EBS에서 방영을 했었다. 좀 그래서 알고 있는 거거든요. 러시아 EBS에서 방영을 했어서. 근데 평소 EBS를 자주 보시나요? 아니 그게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때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그러니까 TV를 돌리다 보면 뭔가 이렇게 애니메이션 같은 게 걸리는 거예요. 잠깐 봐요.
뭔가 되게 아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이에요. 다시 돌려요. 근데 그때 봤던 것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갖고 되게 신기하다. 이게 러시아 만화였다니?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첫 번째로 추천하고 싶은 만화는 마샤와 곰입니다. 만화도 있고 네. 애니메이션도 있어요. 근데 만화랑 애니메이션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아 그래요? 네, 만화의 느낌은 약간 개구장이 데니스나 아니면 파워퍼프걸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화풍이나 이런 게. 네네. 근데 애니메이션은 되게 동글동글하고 완전 아이들을 위한 만화잖아요. 그죠. 느낌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것도 좀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전쟁 만화에서 말씀드렸던 그 아스콜드 아키신이라는 작가가 네. 대표적이라고 말을 했는데 또 당연히 전후 시간이 오래 지나고 평화의 시대가 오래 지속되면서 그리고 심지어 그 사이에 냉전까지 종식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러시아에서도 내부에서도 그게 전쟁을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올가 라브란티에프라는 작가가 있는데 여기서도 소개를 하거든요. 전시에서도 술빌로라는 작품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번역은 안 돼서 나온 걸로 알고 있고 2019년에 나온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작품이 뭐냐면 레닌그라드 포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레닌그라드 공성전은 아니고 포위전이겠죠. 300 며칠인가 600 며칠인가 동안 레닌그라드라는 도시 하나를 그냥 포위해버리고 안 놔준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내부에서 사람들이 굶어가겠죠. 아사를 하고 사람끼리 잡아먹기 시작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그 동안 그때 살아남은 사람의 손녀인 거예요. 지금 이 작가는. 그래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만화로 그려요. 근데 예전에 러시아였다면 소련이었다면 용서하지 못할 만한 시각으로 보는 거죠. 되게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해자들은 분명히 있는데 러시아 당시에 소련 당시에 행정부는 잘했니? 니들 모두가 공평하다면서 너희들은 잘했니? 낫지. 니들 당연히 나쁘지. 근데 니들도 잘한 거 없잖아. 니들은 잘 먹고 살았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는 동네 사람들이 서로를 잡아먹는 걸 봤어. 누구 책임이냐 이게? 라고 물어보는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다르죠. 옛날 같았으면 저 나치 나쁜 새끼들 우리 할머니랑 우리 민족을 우리 러시아를 막 이랬을 작품이어야 되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러시아의 시각에서 해석하는 게 그 이때까지 있었던 전쟁 만화의 시각이라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되게 저는 이 러시아에서도 이런 물결이랄까 이런 게 나오고 있구나. 우리나라도 왜 한 20-30년 전에 나왔던 그 민중운동이랑 노동운동이랑 이런 거에 개파로 나온 만화들이 되게 많잖아요. 오한강 같은 것도 네. 있고. 근데 그런 오한강만 해도 굉장히 센세이셔널하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되게 아저씨 만화죠. 근데 오한강이 나온 게 벌써 24년, 25년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러시아에서는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가 러시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푸틴이고, 푸틴 하면은 이렇게 강인한 이미지. 강인하고 자기 대적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몰래 그냥 싹 아무렇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싹 이럴 것 같고 이러고 사실이고,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도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미지가 강해요, 우리한테는 러시아가.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작품들이 나오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태클을 걸지 않는다라는 느낌인 거죠. 여기까지 건너왔으니까 그 작품이. 심지어 이 올가 라브렌티에바라는 작가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88년생이니까 제 또래예요. 저희 또래예요. 아주 젊은 아티스트인데 책을 벌써 한 5권, 6권 낸 것 같더라고요. 그래픽 노블로 써서 냈는데 대부분 이제 여기 보시면 표지만 볼 수 있는데 표지들이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러시아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죠? 아까 보여주셨던 민속 작품이나 이런 것들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되게 약간 북유럽에 가까운 느낌이 들어요. 심볼릭한 느낌이 네. 많이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출판사에서 일하고 계신 분 중에 러시아 커넥션이 있으신 분들은 이 작가 책 좀 번역해서 내주십시오. 러시아 작품 중에도 괜찮은 거 많더라고요. 네. 이번에 알게 된 건데. 그리고 또 애니메이션 작품이 있어요. 제1부대라는 작품이 이제 그 역사관에 가시면 역사 그 가장 빨갛게 해서 막 설명해 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글에는 올가 라브렌티에바 작가의 그 이야기가 있고요. 술빌로랑. 그리고 조그마한 모니터가 달려 있는데 그 모니터에서 그
플레이되고 있는 게 이 제1부대라는 그 애니메이션이에요. 이 애니메이션이 저는 되게 충격받았던 게 퀄리티가 일단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일본 망가 느낌이 나요. 러시아 만화의 느낌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의 만화의 느낌이 아니라 일본 망가, 그러니까 강철의 형술사 같은 느낌의 작화로 그렸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러시아에서 이런 애니메이션을 전쟁으로 다룬다고? 그래서 되게 신기하게 생각을 하고 보다가 이제 강연을 올라갔는데, 강연에서 주인공이 여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주인공은 남성이었어야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미 2006년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10몇 년 전에 이미 여성이 주인공인 전쟁 만화가 러시아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아, 변화가 분명히 있구나 여기도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눈여겨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가지고 온 작품이 러시아 최근의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작품이라기보다는 경향일 것 같아요. 러시아에서 최근에 가장 유행하는 장르가 뭘 것 같으세요? 마블? 네. 슈퍼히어로 맞췄어요? 네. 근데 러시아에서 자기들이 만드는 슈퍼히어로 작품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대요. 근데 그거 좀 약간 뺏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모방한 상조의 어머니라고 하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5년 정도 뒤쳐져 있었어요, 우리보다. 그 흐름이 사조라는 게. 근데 우리랑 똑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상트페테펑크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트페테르부르크? 거기 전시해 보면 네. 상트페테펑크라는 작품이 있는데, 아, 이거 아니에요. 아, 이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지금 최근에 이건 그 강연에서만 나온 거예요. 아, 그렇구나. 표지만 보여주셨는데 되게 스타일도 다양해요. 그러니까 미국 만화처럼 획일적인 스타일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작가마다 다른 거지. 네. 근데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일본 망가 같은 스타일도 있고 미국 코믹스 같은 스타일도 있고 완전 극화체의 그 완전 사실주의적인 작품도 있고, 근데 장르는 다 하나 히어로인 거예요. 그래서 전 그게 약간 놀랍더라고요. 아, 우리가 생각하는 러시아는 되게 딱딱하고 되게 수직적이고 맞아. 획일적일 것 같은데 이런 만화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니,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다양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히어로 만화는 이래야 되라는 스테레오타입 고정관념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히어로 만화에서 어떤 그 틀을 깨되 작가와 독자가 합의하에 용인할 수 있는 식으로 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마블, 그게 잘 구현되면 마블인 거고, 그리고 그걸 잘 따라하면 성공하는 거고, 근데 거기서 완전 그걸 뒤집으면 캐쇼로 같은 작품이 나오는 거고,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히어로라는 장르의 틀이. 근데 웹툰이라는 장르 표현의 특성상 히어로 장르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가장 인기 있는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영화에서 인기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러시아에서는 그 인기가 만화로까지 가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장르적 다양성에서는 러시아가 압도적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거 되게 아이러니하죠. 사람이 많으니까 별로 안 많아요, 러시아. 그런가? 그러니까 전체 인구로 보면 우리나라보다 많을 수 있는데 도시 인구를 기준으로 해야죠. 만화를 소비할 수 있는 도시 인구를 기준으로. 그럼 우리랑 별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요. 가능성, 오히려 적. 우리도 가능성이 있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의 히어로가 없긴 하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우리의 히어로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 저는 홍길동이거든요. 전 이순신. 그러니까 그 슈퍼 파워를 가진 히어로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순신은 슈퍼 파워를 가진 사람은 아니고 그냥 현실에서 쩔었던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게 약간 뭐랄까, 현실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뭔가에 대한 열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런 장르가 또 인기를 얻고 있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그걸 유희로 즐길 수 있는 단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엔터테인먼트로만 소비하는 영화관에서 대유행을 하는 거고, 러시아는 물론 이제 인터넷망에 덜 깔리고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현실에 대한 열망이 더 큰 거예요. 근데 그걸 공개된 장소에서 볼 수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만화는 되게 사람들이 되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만화를 되게 공개된 장소에서 보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만화는 되게 은밀하게 소비하는 컨텐츠거든요. 그래서 히어로 장르가 인기를 얻고 있는 건 아닐까? 푸틴은 앞으로 괜찮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나는 푸틴이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나도 이런 느낌. 그 정부 시스템 자체가 아니, 물론 이제 그 뭘 하겠어 이런 느낌이 아닐까. 난 행정의 단위에서 보면 만화는 전 세계적으로 너무 작기 때문에 일본을 빼면 네. 그럴 수 있죠. 2위부터 5위까지 다 합쳐도 일본에 될까 말까더라고요. 3위였나? 아니에요. 그냥 일본이 50%예요. 그러니까 다 합쳐도 50%. 다 합쳐도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50% 넘어가면 과반이 넘어갔는데 뭔데? 저번에 찾아봤는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 봤어. 5위인가까지 합쳤는데 일본한테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전 세계 만화 시장이 한 9조 6천억에서 10조 정도로 보는데 일본 시장이 보수적으로 잡아서 4조 5천억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51%가 되는 순간 다른 거 다 합쳐도 못 이기잖아요. 천조국이 왜 천조국이겠어요? 다른 데 다 합쳐도 못 이기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작품들도 추천해 봤고 이제 이 전시가 어떤지도 얘기를 했는데 뭐 전시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뭐 아쉬운 점들이 분명히 좀 있을 텐데 기자님도 오늘 가서 나도 이거 워크샵도 듣고 싶었는데 너무 빨리 해서 듣지도 못한 워크샵 워크샵도 듣고 오셨고 이러는데 그래도 좀 아쉬운 거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전시를 하시는 도서관 측에서 만화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만화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일단 제목 만화 소설과 애니메이션으로 만나는 러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계신 분이랑 왜 만화 소설이라고 했냐, 만화 소설이라는 말을 많이 쓰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만화 소설은 한 20년 전쯤에 처음 그래픽 노블이 소개가 될 때 그 우리말로 이제 누리집 뭐 누리꾼 이런 것처럼 번역을 하기 위해서 만화 소설이라는 말이 제한됐었고 쓰이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기사를 쓸 때 만화 콤마 소설이라고 했거든요. 만화 소설이란 말은 안 쓰니까. 근데 그래픽 노블이라는 말이 더 생소할 거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게 좀 많이 아쉬웠어요. 저도 그 부분인데 가서 그래도 방송을 할 거니까 뭐 물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스텝한테. 그래서 가서 링노바라는 그게 전 세계를 돌면서 투어를 하는 전시냐, 그러니까 전 세계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오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 러시아 말로 돼 있는 영어로 돼 있는 이거 광고 패널 그 팜플렛을 제가 봤기 때문에 카탈로그를 그러면 한국에만 오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도 가서 하느냐 이런 걸 물어보니까는 이제 그런 얘기 하면서 이제 똑같은 부분이에요. 만화 소설이라고 할 거면 애니메이션도 만화 영화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 호호호호호 이렇게 웃으시더라고. 그래서 만화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구나 여기가. 네. 그리고 제가 또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그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이랑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왜 망가라고 부르고 만화라고 부르고 코믹스라고 부르고 왜 이렇게 나눠서 부르냐 그랬더니 이거는 그냥 얘기하다 장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인기 있는 장르도 다르고 스타일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표현 방식도 연출도 완전히 달라서 구분해주기 위해서 쓰는 거다 그랬더니 지식이 오만함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전 되게 깊이 빈정이 상했거든요. 같은 분인 것 같아요. 같은 분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그분이랑 대화 나오고 바로 나왔어요. 전시는 괜찮은데 이게 뭐 그분도 거기 오래 계신 분 같은데 그게 나는 잘 모르는구나 만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화라는 게 아이들만 보는 거다라고 기본적으로 상정을 하고 만든 것 같아요. 좀 그게 되게 일단 거기서 약간 핀트가 나갔어요. 처음에 얘기를 나누다가 관장님은 되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관장님은 얘기를 하실 때 제가 막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전 세계 만화 시장을 순위를 매기면 당연히 일본이 1위고 2위가 어딘지 아시냐? 2위가 독일이더라. 넌 이거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 내가 아는 독일 만화가 하나도 없는데 3위가 프랑스인데 벨기에 합쳐서 프랑스더라. 벨기에 만화는 내가 알지. 땡땡을 아니까. 생각보다 미국이 작아. 네. 4위 5위 정도 와야 미국 한국이더라. 그럼 내가 모르는 이 중간의 간극은 어디서 봐야 되느냐.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데가 없다. 당신들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뭐 가지고 있는 게 6만 권 정도 되는데 만화책이 동화책이랑 합쳐서 그래서 그건 말을 자르고 그만하고 싶었어. 동화책은 동화책이고 만화책은 만화책이죠라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꾹 참고 네 그렇군요. 루마니아 것도 있다. 그래서 그래요? 한번 봐도 되나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동화책이에요. 그러니까 만화가 뭔지를 잘 모르세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만화에 대해서 이미 합의가 다 끝난 사항에 대해서 따지고 든다는 건 왜 망가라고 불러요? 만화 일본 만화라고 부르면 되지라고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만화 소설이 결국은 그래픽 노블이란 뜻인데 그래픽 노블이 말이 왜 생겼는가? 그게 뭐 상업적인 용도였던 어떤 용도였던 그 당시에 왜 생겼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사람들이 만화에 대한 전시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는 생각.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라고 이제 거의 안 부르거든요. 애니메이션 뭐 그래픽 노블 코믹스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웹툰 이렇게 부르죠. 근데 그게 좀 아쉬웠어요. 저도 같은 부분이네, 같은 지점인 것 같은데 왜 좀 더 이해도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전시 자체는 볼만하니까. 그리고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러시아 만화와 관련되신 분이 작가가 아니라 그래픽 노블 센터장쯤 되는 사람이 와서 강연을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이에요. 이번이. 근데 너무 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홍보도 들고. 부족하고 너무 빨리 했어. 아니 보통 이제 강연이랑 이런 부대 행사는 앞에다 몰아넣으니까 사람들이 끌어야 되니까 5월 14일 날 시작하는데 주말에 하는 것도 아니고 5월 16일 목요일 날 하면 어떻게 갑니까? 사람? 이분들을 러시아에서 모셔와야 되니까 개막식이랑 맞춰야 되는 거죠. 개막식은 원래 주말에 하지 않나. 어쨌든 한번 가보세요. 전시 자체는 좋고 그리고 가서 만화를 그리시는 분이나 만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도움될 만한 거, 영향을 받을 만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되게 근데 이것만 보려고 강남에 가시지 마시고요. 이걸 플러스로 해서 가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해서 본격적으로 투어를 하기엔 규모가 너무 작아요. 맞아요. 1시간만 해도 다 봐요. 1시간이라고 만화책을 보기 네. 시작하면 1시간 걸릴 거예요. 정말 꼼꼼하게 보아야 만화책을 보거나. 자, 그리고 이것과 함께 여기서 하는 건 아니고요. 부천 국제 만화 축제래. 요새 그쪽에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 부천에 있는 만화박물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하는 전시가 있습니다. 체코 만화의 100년 역사 그 시기 각기 다른 곳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5월 4일부터 8월 4일까지 제2 기획 전시실이라고 하는데 그 박물관 1층이에요. 그냥 무료로 보실 수 있게 이게 동선 따라 들어가면 보실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러시아 만화 얘기하는 김에 여기도 체코 만화길래 우리가 평소에 안 접하는 만화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체코 만화에 대해서 이 체코란 나라가 어떤 나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만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발전시켜 왔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과 그리고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한쪽에는 이번에 그게 참 잘 돼 있다고 생각했는데 만화를 볼 수 있게 돼 앉아서 볼 수 있게 해놨어. 그래서 책들을 다 이렇게 철망 같은데 이렇게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꺼내보고 다시 넣고 꺼내보고 다시 넣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여기 가서도 이 작품들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체코가 여기서 이제 이 전시에서 강조하는 내용이던데 한반도랑 좀 민족 분리 역사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한 것들이 있대요. 체코슬로바키아. 그래서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이제 얘기되면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시기 때부터 만화에 대한 그 어떤 예술적 승화 이런 것들에 대한 도구로서 만화를 많이 찾았다고 그러고 그런 그것들이 이제 체코 역사가 100년이 되면서 그 안에서 대중 만화가 어떻게 커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준다고 하니까 저도 가서 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어제 포럼 참여하고 그리고 바로 저녁에 출근해야 되고 그래서 5분인가 10분만 가서 빨리 그냥 잠깐 스케치만 하고 오고 작품을 못 읽고 왔어요. 너무 아쉬워. 근데 조만간에 8월 4일까지니까 거기서 이제 독립 만화 웹툰 그거 관련해서도 제가 취재를 가야 되거든요. 독립운동가 웹툰 캐릭터전 그거 관련해서 취재 갈 때 다시 한번 가서 전시가 만약에 이것도 크게 얘기할 부분이 있으면 다시 이렇게 파트를 분리해서 한 편으로 만들어서 얘기를 할 건데 아마 카탈로그나 이런 것도 없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그냥 기획 전시 그냥 가서 그냥 쑥 볼 수 있는 그런 라이트한 전시인 것 같고 아마 부천국제 만화 축제 할 때도 있지 않을까 계속 거기 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전시 디스플레이 해놓는 것들이 한 몇 년 단계지만 그래도 그나마 점점 세련돼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아서 아마 이때 그때는 없을 거예요. 없나? 축제 때 축제 전에 끝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축제가 8월 4일까지니까 축제가 7월 아니에요? 아니요 8월이에요. 아 그래요? 8월 14일부터니까. 네. 정정하겠습니다. 네.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네요. 그럼 이때 치우고 올해 상 네. 받은 작품 하는구나. 전시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체코랑 슬로바키아는 소련한테 침공을 몇 번 받았어요. 68년도랑 60년대 초반 말 때. 어떻게든 연결되네. 네. 네, 다 보시면 체코 만화는 또 뭐야? 이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뭐 만화가 없는 데가 없어 라는 생각이 드실 건데 당연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되게 어려운 프린팅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에 점점 늦게 발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 전부터 만화의 형식들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판화의 형식이든 뭐든. 근데 이게 대중문화로서 자리 잡게 된 게 비교적 최근인 거죠. 소설이랑 이런 것보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느끼는 게 소설도 처음 등장했을 때 이걸 엄청나게 오지게 먹었잖아요. 사람들이 공부 안 하고 저런 막 이러면서 왜 소설이겠어? 그러니까. 이름부터가 적을 소자잖아. 저걸 그 잡학. 네, 저런 거를 읽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됐었는데 만화도 지금 똑같은 단계라고 봐요 저는. 근데 문학이라는 게 어떤 뭐랄까 장르로 인정받고 되게 약간 하이 클래스의 뭔가로 인정받기 시작한 게 비교적 최근이거든요.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가 지금이나 거장이지 그 사람 거의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그냥 도박 빚에 시달리는 네. 파탄자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거지. 헤밍웨이도 봐요. 지금 그 누구야? 자기가 그 모히또 시켜 먹던 그 동네 사람 이야기 할아버지 얘기 베꼈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았던 거예요. 지금의 만화가들이나 그때 지금의 거장들이나.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만화가 아직 체계화가 덜 됐어요. 그렇지. 해밍웨이가 글을 잘 쓰긴 하는데. 아니 뭐 100개 때니까 100개 때잖아. 그러니까 그거랑 또 다른 네.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런 조금 더 뭐랄까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만화들도 접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체코 만화, 체코에는 무슨 만화가 있지? 라는 생각이 좀 드신다면 여러 가지 전시가 지금 같이 열리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외부 전시들을 몇 개 다녀와보고 보니까 한국만화박물관이 만화에 대한 이해도가 제일 높아요. 네. 어쩔 수 없어. 그나마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잘 해놨어요. 가서 음. 내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음. 이번에 가서 제가 설명했거든요. 이 그 전시에. 러시아. 네. 이게 뭐고 이게 어떤 건지를 제가 설명을 했어요. 스태프들한테. 네. 내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 전시라는 건 이건 되게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이번에 가서 좀 느꼈어.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이 러시아 전시 가시면 그 뒤편에 AR로 볼 수 있는 그 블럭이 있어요. 맞다. 네. 그 민속 만화 그 바로 뒤편에. 앞에 거기에 그게 핸드폰 2대가 비치돼 있고 큐브가 있는데 그 큐브를 이렇게 비추면 그 각 면마다 다른 그 애니메이션 제작부터 콘티 짜는 거부터 완전 완성된 애니메이션까지를 쭉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그 너무 어지러워서 안 봤거든. 저는 그러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30세 이상에게 비추천입니다. 너도 어지럽더라고. 어지럽고 그날 밥도 안 먹고 요새 일어나자마자 뭘 활동을 해야 돼서 밥을 저녁에 한 끼 먹거든요. 그래서 밥을 안 먹고 그걸 보고 있으니까 너무 어지럽고 그래서 뭐야 이거 했더니 깜빡했네. 기억이 안 났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거 이제 아이들 우와 뭐야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건데 그래서 되게 퀄리티 높더라고요. 그거 자체는 잘 만들었다고 저도 생각해요. 네. 그래서 한국 만화래 만화 소설과 애니메이션을 만나는 러시아전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실 2층에 가셔서 이것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부천에 가셔서 체코 만화 100년의 역사 이것도 한번 보시고 근데 이제 끝내는 분위기에서 말씀드리자면 만화가 분들한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분명히 앉아서 작업을 하면서 노동을 하면서 얻게 되는 자기만의 노하우 이런 것도 분명히 중요하고 그런데 일단 밖으로 나올 시간이 없다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밖으로 나와서 이런 만화들을 보는 거에서 얻는 분명한 그 뭐랄까 자극이랄까 그리고 상상력 이런 것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걸 들으시는 분 중에 서울 경기권에 사시는 분들 한정이 될 수도 있겠죠. 완전 산골에서 작업만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라서 그런 분들이 우리 방송을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르죠.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절 욕하세요. 절 욕하시고 네, 설마 전에 웹툰스타에서 제가 설마 뭐 어디에 사람이 우리 걸 듣는 사람이 있겠어라고 했는데 DM이 오더라고. 듣고 있는데요라고. 아니 죄송합니다. 맞아요. 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해외에서 듣는다는 분도 계셨어. 네. 하여튼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면 여력이 되시면 한 3달 4달 정도 3달 정도 시간들이 다 있는 전시니까 가셔서 한참 마실 나가신다 산책 나가신다 생각하고 가시면 분명히 얻어오는 게 있는 만화들이 많으니까 가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는지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기대가 적어서 그랬던 건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되게 좋았던 전시고요. 다만 이제 전시 자체보다는 그걸 이제 관리하시거나 아니면 기획하셨을 스태프분들의 만화에 대한 이해도가 좀 아쉬웠다라는 게 좀 있겠고 그 만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도서관이라는 곳에 있는 분들을 제가 가르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뭐라고 저는 만화에 대해서는 좀 알지만 도서관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도서관에서 만화 전시를 하는데 만화 전문가에게 한눈에 들통날 만한 것들은 좀 안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제목부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건 좀 아쉬웠는데 뭐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생각보다 한번 봐볼 만한 전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네. 자 2019년이구나. 2019년 5월 25일 토요일 녹음되고 있는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 57편 만화 소설과 애니메이션을 만나는 러시아 그리고 잠시 설명드린 체코 만화의 100년 역사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은 이제 저작권에 안 걸리는 노래들을 좀 틀어드리고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제가 별로 이렇게 재미있게 방송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음악을 좀 틀어드리고 있는데 엔딩곡도 앞전에 오프닝 곡에 틀어드렸던 곡과 같은 분의 노래입니다. 저는 이렇게 영어 발음이 안 돼서 옆에 써왔어요. 크리스 오건이라는 사람의 노래입니다. 캐슬 쉐어라는 곡 띄워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